제23회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피콜로 주니어를 꺾고 드디어 세계 정상에 섰던 손오공. 오공은 치치와 결혼하여 평화로운 파우즈산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술대회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깊은 숲속 파우즈산에 4살이 된 오공의 아들, 귀여운 모자를 쓴 소년 손오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반의 모자 위에는 오공이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추억의 유품, 사성구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죠. 오공은 아들 오반을 데리고 정든 친구들과 스승 무천도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북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부르마, 크리링, 그리고 무천도사는 성인이 된 오공을 닮은 귀여운 오반의 등장에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반겼습니다. 오반의 엉덩이 뒤로 꼬물거리는 진짜 원숭이 꼬리를 보며 모두는 오공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어들었죠. 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한 재회 시간이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 지구의 평화를 깨뜨리는 거대한 위기가 우주 저편으로부터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한 평화로운 농촌 마을 상공으로 유성 같은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땅 파인 구덩이 중앙에 놓인 것은 동그란 구형의 신비로운 우주선이었죠. 우주선 문이 열리며 기다란 머리카락의 기계장치 안경, 스카우터를 착용한 거구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내는 스카우터를 통해 지구 전체의 생체 반응을 검색하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이별의 생물들은 아직 멸종하지 않았군. 카카로트 녀석,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사내는 가공할 속도로 공중을 날아 손오공이 있는 거북 하우스 상공에 강림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악하고 무거운 기운의 오공과 천진반, 무천도사는 온몸에 털이 바짝 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거북 하우스 마당에 내려앉은 사내는 오공의 얼굴과 엉덩이 뒤에 꼬리를 바라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역시 살아 있었구나, 카카로트. 너와 쏙 빼닮았어? 오공이 나는 카카로트가 아니라 손오공이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며 경계하자 사내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라디츠이며 오공의 하나뿐인 친형이자 우주에서 가장 잔혹한 전투, 민족 사이어인의 생존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기였던 오공이 지구로 보내졌던 이유 역시 지구인을 모두 말살하고 별을 매각하기 위한 사이어인의 침략 미션 때문이었다는 잔혹한 진실이었죠. 오공은 자신이 우주인이라는 사실과 지구를 파괴하기 위해 보내진 괴물이라는 라디츠의 말에 거세게 항의하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라디츠는 오공의 반응에 혀를 차며 오공의 등 뒤에 있던 어린 아들 손오반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라디츠는 오공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번개 같은 스피드로 오공의 복부를 걷어차 오공을 쓰러뜨린 뒤 울부짖는 어린 오반을 인질로 낚아채 버렸습니다. 라디츠는 무자비하게 선언했습니다. 지구를 파괴하고 우리와 함께 우주로 가고 싶지 않다면 내일까지 지구인 100명의 시체를 쌓아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꼬맹이의 목숨은 없다. 인질로 잡힌 아들을 빼앗기고 대지에 쓰러져 피를 토하는 손오공. 과연 오공은 우주에서 날아온 사상 최강의 적이자 자신의 친형인 라디츠를 상대로 아들 오반과 지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드래곤볼지의 위대한 우주적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2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친형 라디츠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아들 손오반까지 인질로 빼앗겨버린 손오공. 거북 하우스의 대지 위에서 피를 토하며 일어서는 오공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크리링과 무천도사가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겠다고 나섰지만 오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투력의 격차가 너무나도 아득했기에 어설픈 동행은 그저 동료들의 개죽음으로 이어질 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공이 홀로 죽음을 각오하고 라디츠의 뒤를 쫓으려던 바로 그 순간 거북 하우스 상공에서 묵직하고 낯익은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자는 5년 전 무술대회에서 오공과 피 튀기는 사투를 벌였고 여전히 지구 정복과 오공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숙적 피콜로 주니어였습니다. 크리링과 친구들은 피콜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무기를 치켜들며 경계했지만 피콜로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오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피콜로는 오공이 오기 전 이미 라디츠와 짧게 마주쳐 그의 가공할 파괴력을 몸소 체험한 상태였습니다. 피콜로는 저 라디츠라는 녀석을 살려두면 내 지구 정복 야망도 끝이다. 손오공, 이번 한 번만 너와 손을 잡아주지라며 역사적인 라이벌 동맹을 제안합니다. 지구 최강의 무도가인 손오공과 마족의 왕 피콜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어 아들을 구하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드래곤볼 역사상 가장 전율 돋는 명장면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오공은 부르마가 건네준 드래곤 레이더를 쥐었습니다. 오반의 모자에 장식된 사성구의 신호가 라디츠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기에 드래곤 레이더는 최고의 추격 장비가 되어주었죠. 오공은 황금빛 근두운의 몸을 싣고 피콜로는 흰 망토를 휘날리며 무공술로 하늘을 가르며 라디츠가 있는 황야를 향해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그 시각 라디츠는 자신의 우주선 포트가 있는 황량한 바위산에 도착해 어린 오반을 우주선 안에 가두어둔 상태였습니다. 스카우터에 찍히는 오반의 전투력이 시시각각 기묘하게 출렁이는 것에 의문을 품던 라디츠는 이내 하늘 저편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거대한 생체 반응을 감지합니다. 라디츠는 비웃었습니다. 카카로트 이 바보 같은 녀석, 죽으려고 제 발로 다시 찾아왔군. 옆에 있는 초록색 괴물은 또 뭐냐? 마침내 거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라디츠의 앞을 막아선 손오공과 피콜로. 라디츠는 스카우터를 통해 두 사람의 전투력을 측정하더니 두 녀석이 합쳐봤자 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오공과 피콜로는 이미 연계 플레이를 완벽하게 계산해둔 상태였습니다. 오공이 먼저 길을 폭발시키며 바람 같은 스피드로 라디츠의 정면을 파고들었고 피콜로는 공중으로 도약해 측면에서 마족 기공파를 조준했습니다. 지구를 대표하는 두 괴물의 숨막히는 2대1 연합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공의 매서운 정권 지르기와 피콜로의 연속 에너지 광선이 라디츠의 온몸을 쉴 새 없이 폭격했습니다. 대지가 무너져 내리고 거대한 폭음이 황야를 가득 채웠죠. 하지만 연기와 먼지 속에서 걸어나오는 라디츠의 모습은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라디츠는 오공과 피콜로의 공격을 오직 두 손만 사용해 가볍게 쳐내며 오히려 두 사람의 앞면에 묵직한 카운터를 꽂아 넣었습니다. 전성기의 힘을 가진 두 고수가 동시에 덤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전사 사이어인의 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고 단단했습니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된 채링이 아닌 황량한 바위 더미 위로 밀려난 오공과 피콜로. 라디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양손에 보라색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힘이다. 지구의 벌레들아 카카로트와 함께 사라져라. 과연 팔다리가 찢기는 듯한 절망적인 격차 속에서 오공과 피콜로는 어떤 숨겨진 비장의 카드로 라디츠의 단단한 장갑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주선 속에 갇힌 어린 손오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손오공과 피콜로의 목숨을 건 처절한 사투의 절정을 예고하는 3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라디츠의 압도적인 파괴력 앞에 손오공과 피콜로의 연합 공격마저 무력화된 상황. 피콜로는 오공에게 자신이 오공을 타도하기 위해 비밀리에 개발해온 필살기 마관강살포가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관자놀이에 두 손가락을 대고 엄청난 기를 모으는데 최소 수분의 시간이 필요했죠. 오공은 아들 오반과 지구를 구하기 위해 피콜로가 기를 모으는 동안 목숨을 걸고 라디츠의 주의를 끌기로 결심합니다. 오공은 몸이 부서져라 달려들어 라디츠와 격렬한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라디츠의 폭풍 같은 펀치와 에너지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피를 흘렸지만 피콜로의 방향으로 공격이 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버텨냈습니다. 마침내 피콜로의 손끝에서 라디츠를 단번에 베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회전 광선 에너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피콜로는 포효하며 마관강살포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라디츠는 사이어인 특유의 번개 같은 직감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 피콜로의 필살기를 가볍게 스치듯 피해버렸습니다. 라디츠의 어깨 장갑만 조금 파괴되었을 뿐이었죠. 회심의 필살기마저 실패하고 피콜로가 모든 기를 소진해 무방비 상태가 된 바로 그 순간 오공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라디츠의 등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꼬리를 두 손으로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꼬리를 잡힌 라디츠는 온몸에 맥이 풀리며 대지 위에 무력하게 쓰러졌습니다. 오공이 피콜로에게 어서 다시 기를 모아 공격해 라고 소리치는 순간 목숨의 위협을 느낀 라디츠가 눈물을 흘리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로트, 내 친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지구에 오지 않고 우주로 떠나마. 피를 나눈 친형의 눈물 어린 거짓말에 마음 약한 오공은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결국 라디츠의 꼬리를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꼬리가 풀리자마자 라디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오공의 복부를 강하게 내리쳤고 방심했던 오공은 갈비뼈가 부러진 채 바닥을 굴렀습니다. 라디츠는 오공의 가슴을 발로 짓밟으며 우주에서 동정심 따위는 죽음뿐이다 라며 오공의 머리를 향해 확인 사살용 기공파를 조준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자비하게 짓밟히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우주선 포트 안에 가두어져 있던 어린 손 오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오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거세게 폭발했습니다. 오반의 두 눈이 거칠게 뒤집히며 4살 배기 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기압이 우주선을 감쌌습니다. 우리 아빠를 괴롭히지 마라. 폭포수 같은 기압과 함께 우주선 단단한 강철 외벽이 산산조각이 났고 오반은 허공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라디츠의 스카우터가 과부하로 미친 듯이 숫자를 올려대더니 오반의 전투력이 오공과 피콜로를 아득히 뛰어넘는 1300을 돌파했습니다. 오반은 마치 미사일처럼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날아가 라디츠의 단단한 가슴 정중앙을 온 힘으로 내리받았습니다. 화앙 하는 충격음과 함께 라디츠의 흉갑이 산산조각 났고 라디츠는 피를 토하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어린 아이의 순간적인 잠재력 폭발이 우주전사 라디츠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입니다. 공격을 마친 오반은 기가 모두 빠져나가 자리에 쓰러졌고 정신을 차린 라디츠가 분노하며 오반을 죽이려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쓰러져 있던 오공이 마지막 남아있던 모든 힘을 끌어모아 라디츠의 등 뒤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거짓말에도 속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의였습니다. 오공은 라디츠의 두 팔을 완전히 봉인한 채 멀리서 기를 모으고 있던 피콜로를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피콜로, 지금이다. 나까지 포함해서 함께 꿰뚫어버려라. 피콜로는 오공의 숭고한 희생에 소름이 돋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피콜로의 두 손가락 끝에서 다시 한번 뿜어져 나온 거대한 회전. 에너지는 대지를 가르며 일직선으로 날아갔습니다. 마광광살 포화. 회전하는 전율의 빛은 라디츠의 가슴과 오공의 가슴을 동시에 완벽하게 관통해버렸습니다. 지구 최강의 전사 손오공과 우주에서 날아온 친형 라디츠가 동시에 피를 토하며 대지 위에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아들과 지구를 지켜냈다는 안도감 속에 오공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죠. 과연 친형과의 피비린내 나는 사투 끝에 목숨을 바친 오공의 희생은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숨을 거두기 전 라디츠가 남긴 피할 수 없는 공포의 유언은 무엇일까요? 전설의 서막을 이어나가는 4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피콜로의 마광광살포에 가슴이 뚫려 숨을 거두어가는 라디츠.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피를 토하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라디츠의 스카우터에 담긴 대화 내용이 우주 저편에 있는 더 강력한 두 명의 사이어인 전사, 바로 베지터와 네퍼에게 고스란히 전송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디츠는 1년 뒤 그들이 지구로 올 것이다. 그들의 전투력은 나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유언을 남긴 채 완전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은 현장에 도착한 크리린과 무천도사, 그리고 피콜로에게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지구를 지키고 장렬하게 전사한 손오공의 시신은 신비로운 빛과 함께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지구의 신이 우주 최악의 위기를 막기 위해 오공의 육체를 보존한 채 저승의 입구로 곧장 인도한 것이죠. 저승의 염라대왕 앞에 선 오공은 1년 뒤 올 사이어인들을 막기 위해 무술계의 전설적인 신선이 살고 있다는 개왕성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개왕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승에 웅장하게 펼쳐진 구름 위에 기나긴 미궁, 무려 1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뱀의 길을 맨손과 두 발로 끝없이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오공은 지구의 운명을 짊어지고 뱀의 길을 향해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지상에서는 슬픔에 잠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피콜로는 쓰러져 있던 어린 손 오반을 강제로 깨워 데려갔습니다. 1년 뒤 들이닥칠 괴물들을 막기 위해서는 라디츠에게 치명상을 입혔던 오반의 상상, 초월의 잠재 능력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피콜로는 오반을 황량한 바위산 한가운데에 툭 던져놓으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야생에서 홀로 살아남아라. 그것이 내 첫 번째 수련이다. 4살 배기 어린 오반은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며 밤마다 무서운 야생 동물과 거대한 공룡들의 습격을 피해 바위 구멍 숨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반의 몸속에 흐르는 사이어인의 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반은 공룡에게 꼬리를 뜯어먹히면서도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바위산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괴력을 선보였습니다. 피콜로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오반의 무서운 성장 속도에 속으로 깊이 감탄하며 자신 역시 다가올 결전을 위해 뼈를 깎는 묵직한 명상 수련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뱀의 길을 달린 지 수개월이 흐른 오공은 마침내 뱀의 꼬리 끝에 위치한 조그맣고 수수께끼 같은 별, 개왕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별은 지구보다 크기는 훨씬 작았지만 중력이 무려 지구의 10배에 달하는 초고중력의 지옥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오공은 별에 발을 딛자마자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바닥에 넙죽 엎드리고 말았죠. 그곳에서 오공을 맞이한 것은 더듬이가 달린 기묘한 외모에 선글라스를 낀 위트 있는 신선, 바로 개왕선인이었습니다. 개왕선인은 오공에게 중력에 적응하는 첫 번째 훈련으로 자신의 애완 원숭이 버블스를 고중력 속에서 붙잡아 보라는 독특한 과제를 던집니다. 오공은 10배의 중력 때문에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지만 아들 오반과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대지를 기어 다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와 땀을 흘린 끝에 오공은 서서히 중력을 극복하며 원숭이 버블스를 붙잡는 데 성공했고 그의 육체와 기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묵직하게 조여졌습니다. 이제 사이어인들이 지구에 당도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개월. 오공은 개왕선인의 진짜 우주적 비기인 개왕권과 원기옥을 전수받기 위한 본격적인 지옥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과연 오공은 제한된 시간 안에 우주 최강의 기술들을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상의 오반과 피콜로, 그리고 크리링과 야무차 등 남은 전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대결을 준비하게 될까요? 숨막히는 카운트다운과 성장을 예고하는 5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카운트다운의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 마침내 약속된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저승의 개왕성에서 우주 최강의 비기인 개왕권과 원기옥 수련을 완벽하게 마친 손오공. 하지만 지구의 신이 오공을 지상으로 부활시키는 타이밍과 뱀의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계산이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면서 오공은 지상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지만 당장 결전의 현장에 도착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지구의 대도시 한복판으로 두 개의 구형 우주선 포트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추락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걸어나온 자들은 라디츠가 유언으로 남겼던 공포의 실체 사이어인의 잔혹한 왕자 베지터와 거구의 살인 병기 네퍼였습니다. 네퍼는 지구에 발을 딛자마자 미소 지으며 입에서 가공할 에너지파를 뿜어내어 수백만 명이 살고 있던 도시 하나를 단 한 방의 거대한 잿더미 구덩이로 증발시켜버리는 전대미문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베지터와 네퍼는 스카우터를 켜고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생체 반응이 모여있는 황량한 바위산 평야로 서서히 날아왔습니다. 그곳에는 1년 동안 뼈를 깎는 수련을 마친 피콜로와 야생의 전사로 완전히 눈을 뜬 손오반 그리고 크리링이 비장한 각오로 버티고 서 있었죠. 곧이어 천진반, 차오즈, 야무차까지 합류하며 지구의 운명을 짊어진 6인의 전사들이 마침내 최후의 전선에 집결했습니다. 하지만 베지터는 지구 전사들의 길을 스카우터로 측정하더니 벌레 같은 녀석들이 제법 모였군. 하지만 우리 손을 더럽힐 가치도 없다며 품속에서 기묘한 녹색 씨앗들을 꺼내 대지 위에 뿌렸습니다. 네퍼가 그 위에 초록색 마족 액체를 붓자 땅을 뚫고 흉측한 외모의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괴물 제베맨 6마리가 기괴한 비명과 함께 솟아올랐습니다. 베지터는 이 녀석들의 전투력은 각각 1200이다. 라디츠와 대등하지. 너희가 이 괴물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와 싸울 자격도 없다며 잔인한 전초전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천진반은 신전수련의 성과를 과시하며 강력한 채술과 무릎짓기로 제베맨 한 마리를 단숨에 때려 눕혔습니다. 베지터는 패배하여 쓸모없어진 제베맨을 눈빛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서 폭파해 죽여버리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기세가 오른지 전사들 중 야무차가 남은 녀석들은 내가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며 자신만만하게 두 번째 주자로 링에 나섰습니다. 야무차는 3년 동안 갈고 닦은 권법과 바람 같은 낭하 풍풍권을 몰아치며 제베맨을 완벽하게 제압했고 에네르기파로 마무리 지으며 대지 위에 쓰러뜨렸습니다. 야무차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뼈아픈 방심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베맨 괴물이 순간적으로 눈을 뜨더니 대지에서 벼락처럼 도약해 야무차의 등 뒤를 문어발처럼 꽉 껴안았습니다. 괴물은 온몸의 기를 거꾸로 폭발시키는 자폭을 감행했고 거대한 폭음과 함께 화염이 평야를 뒤덮었습니다. 화염과 먼지가 거친 깊은 사각형 구덩이 중앙에는 처참하게 그을린 도복을 입은 채 태아처럼 웅크린 야무차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괴물의 자폭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야무차의 충격적이고 허탈한 전사. 부르마는 방송 화면을 보며 비명을 질렀고 크리링과 동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친구의 죽음에 이성을 잃고 분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 한 마리의 재배맨 자폭으로 아군 한 명을 잃으며 사이어인과의 결전은 시작부터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얼룩지기 시작했습니다. 격노한 크리링이 남은 재배맨들을 향해 분노의 확산 에네르기파를 조준하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 모든 광경을 지루하다는 듯 지켜보던 거구의 전사 네퍼가 마침내 묵직한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기 시작합니다. 과연 오공이 도착하지 않은 절체절명의 전장에서 남은 5인의 전사들은 네퍼의 압도적인 폭격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지옥의 사투를 예고하는 6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야무차의 충격적인 전사에 분노한 크리링이 확산, 에네르기파를 발사해 남은 재배맨들을 단숨에 소멸시켰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드디어 사이어인의 살인 병기 네퍼가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퍼의 괴력과 스피드는 지구 전사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네퍼는 단 한 번의 주먹질로 천진반의 오른쪽 팔을 베어버리듯 잘라내버렸고 평야 전체가 천진반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료인 천진반이 팔이 잘린 채 짓밟히는 광경을 본 차오즈는 비장한 결심을 내립니다. 차오즈는 네퍼가 방심한 틈을 타 그의 등 뒤로 날아가 문어발처럼 단단히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거꾸로 폭발시키는 자폭을 시도하죠. 천진반 형, 부디 죽지 말고 살아남아줘. 차오즈의 마지막 눈물. 어린 유언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네퍼의 등 뒤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거친 후 나타난 네퍼는 등 장갑만 조금 그을렸을 뿐 비웃음을 지으며 멀쩡히 일어섰습니다. 동료의 숭고한 자폭마저 네퍼의 단단한 사이어인 장갑을 뚫지 못한 것입니다. 의형제 같았던 차오즈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한 천진반은 잘려나간 팔의 고통도 잊은 채 분노로 폭주했습니다. 천진반은 남은 한쪽 팔로 자신의 생명력을 모두 기로 변환하는 거북선류, 최대의 필살기 기공포를 조준했습니다. 차오즈의 원수다. 받아라. 천진반의 목숨을 건. 마지막 기공포가 네퍼의 정면을 강타하며 대지를 사정없이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를 쏟아부은 천진반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고 네퍼는 옷가지가 조금 찢어진 채 여유롭게 걸어 나왔습니다. 지 전사들의 연이은 비장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네퍼라는 벽은 너무나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전사는 피콜로, 크리링, 그리고 어린 손오반 단 3명뿐. 세 사람은 힘을 합쳐 연계 공격을 구사하며 네퍼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크리링이 길을 원반 모양으로 회전시켜 자르는 신기술 기안참을 발사해 네퍼의 뺨을 베어냈고 피콜로가 네퍼의 머리통을 발차기로 내리쳐 대지에 처박았습니다. 피콜로는 쓰러진 네퍼를 향해 오반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반, 지금이다. 전력의 마족 기공파를 뿜어라. 하지만 아직 4살에 불과했던 오반은 네퍼의 잔혹한 살기에 얼어붙어 공격을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놓친 사이 정신을 차린 네퍼는 분노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네퍼는 자신의 공격을 방해한 꼬맹이 손오반을 향해 죽어라. 이 조그만 벌레 녀석. 이라며 지구를 통째로 날려버릴 듯한 거대한 마족 에너지파를 발사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화염의 폭풍 앞에 오반은 눈을 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두의 예측을 깨는 감동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반의 앞을 가로막아 선 것은 다름 아닌 마족의 왕 피콜로였습니다. 피콜로는 자신의 두 팔을 벌려 네퍼에 가공할 폭발을 오직 자신의 등과 육체로 온전히 받아냈습니다. 쾅! 하는 거대한 폭음과 함께 피콜로의 흰 망토가 갈갈이 찢겨나가고 그의 온몸이 까맣게 그을려 피를 토하며 대지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제나 차갑고 냉혹했던 스승 피콜로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졌다는 사실에 오반은 눈물을 흘리며 피콜로를 안았습니다. 피콜로는 죽어가는 눈빛으로 오반의 볼을 따뜻하게 터치하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반, 너와 함께 지낸 수개월 나쁘지 않았다.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건 너뿐이었다. 한때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던 마왕 피콜로가 어린 제자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무도 정신을 깨달으며 장렬하게 눈을 감은 것입니다. 피콜로의 죽음은 곧 지구의 신의 죽음을 의미했고 지구의 희망이었던 드래곤볼마저 평범한 돌멩이로 변해 소멸해버렸습니다. 죽었던 동료들을 살릴 길마저 완전히 사라진 최악의 절망 속에서 오반은 스승의 죽음에 이성을 잃고 전력의 마오칸마 섬광을 네퍼에게 뿜어냈습니다.
과연 절망의 벼랑 끝에서 100만 킬로미터의 뱀의 길을 되돌아오던 우리의 주인공 손오공은 무사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역대 가장 처절한 분노의 구원극을 예고하는 7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피콜로의 장렬한 전사로 지구의 신과 드래곤볼마저 흔적도 없이 소멸해 버린 최악의 절망적인 시각. 이성을 잃은 손오반의 마지막 마섬광마저 네퍼의 거대한 손에 가볍게 튕겨나가고 네퍼는 쓰러진 오반의 머리를 발로 짓밟아 으스러뜨리려 했습니다. 크리링이 비명을 지르며 절망하던 바로 그 찰나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폭음과 함께 황금빛 근두운이 결전의 평야에 당도했습니다. 지옥 같은 뱀의 길을 뚫고 마침내 우리의 주인공 손오공이 지상에 부활하여 도착한 것입니다. 오공은 평야에 내리자마자 차갑게 그을린 채 쓰러져 있는 야무차, 천진반, 차오즈, 그리고 스승 피콜로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오공의 눈빛은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의 온몸에서 대지를 진동시키는 묵직하고 거대한 분노의 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공은 살아남은 크리링과 아들 오반에게 선두를 나누어 주어 체력을 회복시킨 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마. 뒤로 물러서 있어라며 네퍼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네퍼는 오공의 스카우터 측정 수치를 보며 전유력이 고작 5000? 라디츠를 죽인 녀석치곤 형편없군. 이라며 비웃으며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기합 한 번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오공에 숨겨진 진짜 기가 폭발하며 스카우터의 숫자가 8000을 아득히 돌파했고 베지터는 경악하며 자신의 스카우터를 손으로 꽉 쥐어 부수어 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길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다니.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공의 복수극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네퍼가 뿜어내는 가공할 스피드의 펀치와 에너지파드를 오공은 잔상조차 남기지 않는 신속한 몸짓으로 모두 피해냈습니다. 그리고 네퍼의 거구 위로 뛰어올라 머리통을 발차기로 사정없이 내리찍고 명치에 묵직한 정권을 꽂아 넣었습니다. 지 전사들을 걸레짝으로 만들었던 살인 병기 네퍼가 각성한 오공의 손바닥 안에서 한 마리의 나약한 짐승처럼 처참하게 짓밟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공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며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네퍼는 이성을 잃고 폭주했습니다. 네퍼는 오공을 맞추지 못하자 곁에서 지켜보던 크리링과 오반을 향해 입에서 가장 잔혹한 살상, 광선인 최고의 기에너지포를 기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동료들의 목숨이 위험해진 일촉즉발의 타이밍, 오공은 망설임 없이 개왕 선인에게 전수받았던 우주의 금기 기술을 발동했습니다. 개왕권, 오공의 포효와 함께 그의 온몸을 감싸는 기류가 붉은색, 화염의 오라로 거칠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체 능력을 순간적으로 2배 이상 폭증시키는 개왕권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공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공간을 도약해 네퍼의 살상, 광선을 정면에서 천에 파괴해버렸고 이내 허공으로 도망치려던 네퍼의 등, 허리를 향해 강력한 척추 꺾기 드롭킥을 꽂아 넣었습니다. 화앙! 하는 소리와 함께 네퍼의 거구는 대지 깊숙이 처박히며 허리뼈가 완전히 부러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오공의 완벽한 기술적 승리였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네퍼는 겨우 목숨만 붙은 채 바위 더미 위에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왕자인 베지터를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습니다. 베지터 왕자? 나를 좀 도와줘? 하지만 사이어인의 냉혹한 왕자 베지터의 눈빛에는 동정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베지터는 쓰러진 네퍼의 손을 잡고 허공으로 높이 들어 올리더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쓰레기 사이어인은 우리 종족에게 필요 없다. 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베지터는 자신의 손끝에서 강력한 마족 파괴 에너지를 뿜어내어 1년 동안 함께 전장을 누볐던 자신의 동료 네퍼를 그 자리에서 단 한 방의 흔적도 없이 폭파하여 증발시켜버렸습니다. 동료의 나약함을 용납하지 않는 베지터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에 오공과 크리링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방해꾼 네퍼가 사라진 황량한 결전의 대지 위. 이제 남은 것은 사이어인의 가장 잔혹하고 지고한 왕자 베지터와 지구의 운명을 짊어지고 저승에서 돌아온 전사 손오공의 단 한판 승부뿐입니다. 우주 최강의 타이틀을 건 두 괴물의 피튀기는 진짜 전면전이 마침내 막을 올리게 됩니다. 과연 오공은 베지터의 압도적인 사이어인 왕가의 무력을 상대로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격렬한 1차 대지 대결을 예고하는 8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살인 병기 네퍼가 베지터의 손에 처참하게 처단당한 후 황량한 바위산 평야에는
오직 지구를 짊어진 손오공과 사이어인의 최강 왕자 베지터 두 사람만이 마주 섰습니다. 오공은 아들 오반과 크리링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 자신의 육체가 부서질 것을 각오하고 베지터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우주 최고의 천재 전사와 지옥의 수련을 뚫고 온 하급 전사의 역사적인 대결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시합의 징소리도 없는 황야에서 두 괴물은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초고속 6탄전을 전개했습니다. 베지터의 권법은 이제까지의 적들과는 궤를 달리했습니다. 묵직하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베지터의 주먹이 오공의 안면을 강타했고 오공은 일반적인 개왕권 상태로도 베지터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해 피를 흘리며 바위벽으로 밀려났습니다. 베지터는 비웃었습니다. 하급 전사치고는 훌륭하다만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은 나와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다. 오공은 숨을 몰아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개왕 선인이 육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절대 쓰지 말라 경고했던 한계치 3배 개왕권을 발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공이 포효하자 그의 온몸을 감싼 붉은 화염의 오라가 대지를 통째로 증발시킬 듯 격렬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3배 개왕권으로 각성한 오공의 스피드는 베지터의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오공은 순식간에 베지터의 등 뒤를 잡고 연속 정권 지르기를 안면에 꽂아 넣었으며 강력한 발차기로 베지터를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하급 전사에게 유효타를 허용해 본 적 없던 베지터는 입가에 피를 흘리며 커다란 충격과 굴욕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열등한 지구 전사에게 밀리고 있다는 사실에 베지터는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지터는 허공으로 높이 날아올라 지구의 대기권을 보라색 마력으로 물들였습니다. 카카로트, 너와 함께 이 추잡한 지구를 흔적도 없이 우주의 먼지로 만들어주마.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 보아라. 베지터는 사이어인 왕가의 최종 빅인 갤릭포즈의 라이시케건을 조준하며 행성을 파괴할 만한 거대한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지상에 서 있던 오공은 도망칠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오공이 피한다면 지구가 통째로 폭발해 버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오공은 두 손을 모으고 거북 선류의 모든 길을 쥐어짜내며 에네르기파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3배 개왕권의 출력으로는 베지터의 폭발적인 갤릭포를 완전히 상쇄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갤릭포 5. 베지터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보라색 에너지 기둥이 하늘을 뚫고 낙하했고 오공의 푸른빛 에네르기파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공중에서 격돌한 두 개의 거대한 광선은 태양이 폭발하는 듯한 눈부신 섬광을 내뿜으며 전 지구의 지각을 뒤흔들었습니다. 두 에너지가 팽팽하게 맞서며 지상의 오공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오공은 자신의 생명을 통째로 태워버릴 최후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5. 한계 돌파다. 4배 개왕권 오공의 외침과 함께 그의 온몸에서 붉은 폭포수 같은 기압이 해방되었고 오공의 푸른 에네르기파는 수십 배로 거대해지며 베지터의 보라색 광선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화앙 하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자신의 필살기가 역류하는 것을 본 베지터는 경악에 찬 비명을 지르며 하늘 저편 우주 상공으로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구와 친구들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근육과 세포를 파괴해가며 4배 개왕권을 성공시킨 손오공. 오공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된 채 대지 위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결전의 달콤한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주 상공으로 튕겨나갔던 베지터가 만신창이가 된 도복을 입고 온몸에 핏대를 세우며 복수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베지터는 오공을 내려다보며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어인 전사들이 궁극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주의 비밀, 인공 보름달, 파워볼을 하늘에 쏘아 올렸습니다. 거대한 인공달의 불빛이 베지터의 세 개의 눈 사이어인의 눈을 자극하자 베지터의 거구가 기괴하게 부풀어 오르며 늑대 인간이 아닌 거대한 고릴라, 거대 원숭이 호자루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구 최강의 무도가 손오공과 거대 고릴라로 변신의 행성 파괴. 괴수가 된 베지터의 최후의 생사 결전을 예고하는 대망의 9편 최종화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4배 개왕권 에네르기파로 베지터의 갤릭포를 내던지는 데 성공했지만 오공의 몸은 이미 세포와 근육이 붕괴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뒤집혀 지상으로 돌아온 베지터는 인공 보름달 파워볼을 하늘에 발사했고 불빛을 받은 그의 몸은 전투력이 10배로 폭증하는 거대한 괴수 거대 원숭이호자루로 변신했습니다.
전투력뿐만 아니라 이성까지 완벽하게 유지한 거대 원숭이. 베지터는 쓰러진 오공을 손바닥에 쥐고 사정없이 짓밟으며 뼈를 부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공의 비명소리가 바위산을 울리던 그때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크리링과 오반이 오공을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거대 괴수가 된 베지터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죠. 바로 그 절체절명의 타이밍에 바위 뒤에 숨어 떨고 있던 야생의 무사 야지라베가 결정적인 활약을 펼칩니다. 야지라베는 베지터가 동료들을 공격하는 데 집중한 순간 번개처럼 도약해 자신의 날카로운 일본도로 베지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꼬리를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꼬리를 잃은 베지터는 비명을 지르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화는 풀렸지만 베지터의 압도적인 전투력은 여전히 전사들을 위협했습니다. 오공은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자 피신해 있던 크리링을 불러 자신의 손에 모아두었던 지구의 기, 원기옥의 에너지를 크리링에게 양도했습니다. 크리링, 지구의 모두가 나누어준 기다.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오공의 의지를 물려받은 크리링은 집중하여 거대한 빛의 구체를 완성해 베지터를 향해 던졌습니다. 베지터가 피하려 했지만 오반이 기를 모아 원기옥의 궤도를 꺾어 전달하면서 원기옥은 베지터의 정면에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상공으로 튕겨나간 베지터. 하지만 사이어인 왕가의 끈질긴 생명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베지터는 여전히 집요하게 목숨을 유지한 채 다시 지상으로 떨어져 쓰러진 크리링과 오반을 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기적이 연출됩니다. 어린 손 오반의 엉덩이 뒤에 자라나 있던 꼬리가 하늘에 여전히 떠있던 인공 보름달의 빛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반 역시 온몸의 근육이 부풀어 오르며 또 한 마리의 거대 원숭이로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오반의 거대 원숭이가 베지터를 덮쳤고 베지터는 오반의 꼬리를 자르는 데 성공했지만 추락하는 오반의 거구에 눌려 뼈가 깨지는 치명상을 입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몸도 가누지 못하게 된 베지터는 자신의 우주선 포트 리모컨을 눌러 우주선을 호출했습니다. 기어 가듯 우주선에 탑승하려는 베지터의 등 뒤로 분노에 찬 크리링이 야지라베의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을 모조리 죽인 악마 베지터를 단칼에 베어버리려던 순간 오공이 크리링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크리링, 제발 살려다오. 저 녀석은 우주 최고의 전사다. 내가 다시 수련해서 내 손으로 정정당당하게 다시 겨루고 싶다. 오공의 숭고한 무도 정신과 호소의 크리링은 눈물을 흘리며 칼을 내렸습니다. 목숨을 건진 베지터는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카카로트 라는 말을 남긴 채 우주선을 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우주 저편으로 퇴각했습니다. 그렇게 지구를 파멸로 몰고 갔던 공포의 사이어인 침공은 전사들의 장렬한 희생과 사투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구는 구했지만 야무차, 천진반, 차오즈, 그리고 피콜로의 죽음으로 인해 신과 드래곤볼마저 소멸해버린 비극적인 상황. 슬픔에 잠긴 오공 일행에게 크리링이 한 가지 희망의 열쇠를 제시합니다. 라디츠와 베지터가 나눈 대화 속에서 언급되었던 피콜로의 고향 행성, 나메크성의 진짜 원조 드래곤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은 동료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지구를 넘어 아득한 우주, 나메크성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사이어인 편이 위대한 피날레와 함께 전설의 프리저 편을 향해 드래곤볼지의 서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